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 눈에 보여요? 우울 안 보이죠? 자,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들은 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심리학은 과학이래.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는 것만 연구를 해,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요? 연구하고 싶은 건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인데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방식, 바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변화시키거나 움직이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없는 심리학적인 변인을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 내리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 실제로 관찰할 수 없었던 연구 주제를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거리라는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심리적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자, 여러분들 물리적 거리는 어때요? 바로 측정할 수 있죠. 관찰하고 측정하는 게 가능해요. 줄자로 측정하면 바로 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심리적 거리 측정할 수 있어요? 눈에 보여요? 자, 만약에 어떤 연구자가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거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자, 제가 대학생 그 연구 참여자들한테 어떤 실험이 있는데 몇 시까지 오라고 시간 약속을 정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 딱 실험실에 도착하면 진짜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약간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실에 가봤더니 긴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어떤 사람이 한 명 미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맨 끝에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의 외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이때 실제 실험에 참여하기로 돼 있었던 그 학생이 그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서 앉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어때요? 심리적 거리를 관찰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게 가능해졌죠? 자, 여러분들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조작적 정의는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이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구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농구 선수가 누구죠? 마이클 조던이죠.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선수는 누굴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분이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됐는지 다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인기 있었던 농구 선수에 대한 그 답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상민 선수라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상민 선수가 연세대학교 농구부에서 뛰고 있을 당시에 연세대 농구팀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상민, 서장훈, 우지원, 문경은, 조상현,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학 농구부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누려서 농구장에 연세대 농구부가 딱 등장하면 여학생들이 오빠 이러면서 그냥 거의 괴성을 지른 거예요. 근데 어떤 기자가 가서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 농구장에 오빠 부대가 출연했다,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그때부터 오빠 부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부대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던 농구부가 연세대학교 농구부고, 거기에 리더가 이상민 선수였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상민 선수랑 마이클 조던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쉽죠. 마이클 조던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기가 많을수록 연봉이 더 높다, 그렇게 가정하면 마이클 조던하고 이상민 선수의 연봉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고, 이 지구상에서 마이클 조던을 아는 사람하고 이상민 선수를 아는 사람의 숫자를 세봐도 알 수 있죠. 자,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마이클 조던이 활약하던 당시에 미국 관중들이 마이클 조던을 좋아했던 정도하고, 이상민 선수가 활약하던 당시에 한국 관중들이 이상민 선수를 좋아했던 정도, 누구의 애정이 더 컸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는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등장하면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탄성을 터뜨리는 거죠. 막 환호성을 질러요. 그래서 97년도 1월에 농구 대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소개될 때 터져나온 소음을 그 당시에 오재흥 한양대 교수팀에서 측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상민 선수가 등장했을 때 소음이 113데시벨이었어요. 서장훈 선수 103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서장훈 선수보다는 이상민 선수가 아마 더 인기가 있었을 거야 라고 추론할 수 있죠. 조상현 선수라고 굉장히 정확한 외곽슛을 자랑했던 선수는 102데시벨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데시벨로 이야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죠?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소음이 100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당시에 농구장에서 울려 퍼졌던 환호성의 크기는 말 그대로 귀청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소음이 유발됐던 거죠. 자, 반면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90데시벨에 불과했어요. 여러분들, 동양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훨씬 더 잘 표현합니까? 아니면 서양 사람들이 더 자유스럽게 잘 표현해요? 서양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그 당시에 이상민 선수를 향한 관중들의 애정의 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작적 정의를 내렸을 때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조작적 정의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답을 찾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식의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쉽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내 행복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경우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힘들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훨씬 더 쉽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텔레비전에 그 마니아들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그런 장난감 같은 거 구매하는 데 쓰다니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니아들의 얼굴 표정 다 보셨죠? 어때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만 안쓰럽게 생각할 뿐이야. 마니아들이 왜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리 인형만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오리 인형만 보면 그냥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있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 제 인생에서 어떤 시기가 가장 행복했나 이런 걸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때 우표 수집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새로 우표가 나오면 그 전지 같은 걸 구한다고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열기 전에 막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자, 제가 왜 그 당시에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무엇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 수업에서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주무시기 딱 15분 전에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행복 리스트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언제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거대하고 잘 눈에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무 거대한 행복, 거대한 성공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지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이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 친구랑 자판기 커피만 뽑아서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도 그날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 그런 친구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 리스트에는 그 친구랑 수다 떠는 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반신욕을 할 때 나는 행복해져. 나는 산책할 때 행복해져. 그러면 그런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리스트를 만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 리스트에는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게 어떤 행동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추상적인 단어는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단어를 쓰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문화생활을 즐길 때 행복해 라고 쓰면 그거는 좋은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봤을 때, 또는 나는 어떤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봤을 때, 또는 어떤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봤을 때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목록들을 만드세요. 여러분들 가끔 인간시대 같은 거 보면 아주 작은 텃밭 기르면서 저는 이렇게 채소 길러서 먹는 이게 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라는 그런 분들 가끔 나오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위선자들. 저게 말이 돼? 저걸로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람의 행복은 바로 그렇게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여러분들 작고 구체적인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소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박한 그런 행동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그 기분 좋은 것들이 모두 합해지면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게 아주 거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주 작은 기쁨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인 자원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자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 마음속에 나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창고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창고에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인생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어떤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 창고에 쌓아두었던 자원을 가지고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냥 기분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어때요?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고 미래에 닥칠 위기에도 훨씬 더 쉽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의 창고에 그런 좋은 자원을 잘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작업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하면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리스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행복해질 차례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소박한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쉽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행복 리스트를 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개정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게 행복한 줄 몰랐는데 이제 봤더니 이 행동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남학생들 아버지랑 친하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한국 남자들이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해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한 존재지 저랑 친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을 다 더듬어 보면 제가 언제 아버지랑 손잡고 어디를 다녔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랬을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성장하고 난 이후로 아버지랑 어디를 손잡고 걸어가 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이제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 몸이 안 좋으셔서 진짜 50m도 못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부축하고 걷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랑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넘어지실지도 모르니까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 근처에 있는 천변길을 한 40분 동안 같이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이제 회복하셨어요. 자, 맨 처음에 저는 아버지랑 산책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제가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천천히 걷지 않는데 아버지의 그 발걸음에 맞춰서 매우 천천히 그 천변길을 걸으면 그 천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게 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행복 리스트에는 아버지랑 손잡고 천변길을 걷는 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뭔지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리스트를 계속 개정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이 다양해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다양해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나를 더 쉽게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나를 행복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스트레스나 인생의 위기에 훨씬 더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청춘의 시기를 통과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춘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청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어떤 유형의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종류의 일을 할 때는 행복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나랑 잘 맞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알아나가는 시기가 바로 청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인생에서는 다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 당장 연애하라고 그런 말씀하셨던 분이 계세요. 보통은 다 그 반대로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연애할 시기냐? 공부 먼저 해가지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애해도 늦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사실 우리 교수님이 농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 그분은 대학생들한테 당장 연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존재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나도 행복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청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춘의 시기에 나란 누구인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만들지 못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춘기가 늦게 와요. 그래서 이미 취직했어요.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다 좋은 직장이래. 근데 내가 일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평생 이 일 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는지 조작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조건이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해. 근데 나는 별로 안 행복해요. 도대체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행복한 걸까라고 하는 고민을 결혼한 다음에 하기도 해요. 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잘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취업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청춘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꼭 굉장히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일과 어떤 종류의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지를 스스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